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회의를 했어요. 이 반도체를 보면서 저희 회사의 매니저가 이걸 보니까 22년을 보니까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요런 게.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요 2018년도 그리고 2015년도 요때랑 뭔 차이가 있는가? 요때는 말 그대로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시장. 마켓 리스크로 빠진 거지. 반도체의 뭐 다운턴 실제로 2022년도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나왔을 때요. 이번에 사상 최대 갱신했죠. 네. 그래서 반도체가 사상 최대 나오고 있는데 한 요 정도 빠지면 되는데 더 빠진 이유는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 찍어 눌렀던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면 요런 조정으로 끝나요. 요런 조정으로. 요런 조정으로 아니면 빠졌다가도 금방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미국이랑 특정 나라, 특정 기업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길어봐야 1년이에요. 길어봐야.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6개월째 조정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없이 요 과열이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으면 이번에 뭐 한 요 정도까지도 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보면 이 과열 보였잖아요. 2016, 17, 18년도. 근데 이번에는 과열 없이 빠지는 거라서 그래서 옆으로 왔다 갔다 이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하이닉스 차트 똑같아 있잖아요. 예전에 하이닉스 연봉 차트랑 AMAT 연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작년에 하이닉스 굉장히 강하게 매수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보시면 장비다 보니까 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요 진폭이 좀 더 커요. 진폭이 좀 더 큰데 제가 여기다가 뭘 적어놨냐면 요때 당시에 7개월 조정으로 끝났고 요때 2018년도에 10개월 조정으로 끝났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그리고 요때도 22년도에도 10개월 조정이었어요. 지금 6개월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이걸 보면 내년에 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장비 세계 최대 장비 회사고 그죠? 빠르게 반등이 들어갑니다. 요 15년 조정받고 16년, 17년, 18년 쫙 올라가죠. 근데 큰 조정이 없어요. 그리고 18년도에 빠졌다가 19년도에도 큰 조정 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죠, 코로나. 근데 19년도에 이렇게 큰 조정 없이 올라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왔다 갔다 해요. 네.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플레이어가 세 개다 보니까 메모리가 돌았을 때는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서더라고요. 요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요때도 보세요.
반도체를 살 거면 아예 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사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빠지면 마이크론은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요때는 가격 조정이 좀 2015년도에 좀 심하게 나왔었는데, 요때를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에 2018년 하반기랑 지금 너무 비슷하거든요. 예, 요때는 좀 보세요. 이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2013, 14.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와,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별로 많이 안 올랐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내년 하반기에 강하게 돌아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장비부터 먼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은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해드리는데, S&P 500이 21배, 얼마 전에 22배 넘었잖아요. 근데 금리가 4.6인데, 금리가 4.6인데 어딜 더 올라가려고. 요 금리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이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2017년도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빠르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요 초록색이 EPS 추이죠.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나라는 보시면 초록색 EPS도 너무 등락이 심해요. 너무 등락이 심한데 더 억울한 게, 자, EPS가 올라오잖아요. 이익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파란색이 PER이에요. PER이 빠지면서 EPS가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가 안 올라와요. 네, 그게 좀 억울하죠. 네, 미국의 PER은 크게 뭐 요때 정도 빠지는데, 우리는 PER이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그런데 이 PER을 결정하는 게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바로 전에 페드의 금리 사이클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PER이 낮아져요. 이익은 늘어나는데 PER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7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PER이 확 올라와요. 네, 이익은 빠지는데, 네, 이익은 빠지는데 PER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1년 넘어서 22년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PER이 박살나죠. PER도 박살나고 EPS도 박살나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얼마나 좋아요. EPS가 지난 고점을 다 뚫으면서 올라왔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페드의 정책금리가 4.5, 4.75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PER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미국의 페드의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걸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원해난율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좀 찜찜하게,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2007년처럼 12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면서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네, 요 2007년도에는 베어스턴스가 1월 달에 망한다 했잖아요. 2007년도 4Q부터 미국의 빅5 IB들이 엄청나게 충당금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요런 정도 15년, 16년 요때 반도체 사이클도 안 좋았을 때 한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팔까? 저는 요 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제일 신경 쓰입니다. 자, 2005년부터 이 BOJ,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2007년 2월 달에 0.25, 0.5. 그러고 만들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박살 났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 2008년 말에 금리 내립니다. 다시. 그리고 이번에 보면 또 0.25를 슬쩍 올려놓은 거예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레이 달리오도 뎁 크라이시스라고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부채로 레버리지로 막 이렇게 올려놓았던 주식이 급락한다. 아마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7월 달에 딱 올리니까 바로 8월 초에 급락이 나왔었던 거죠. 야, 2007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더 길게 보면 더 후달립니다. BOJ 금리 정책의 역사,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이거 찾아가지고 만든 건데, 1990년도에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플라자 합의가 있고 일본의 엔화 가치를 절상시켜라. 그러면서 240엔 하던 엔달러 환율이 120엔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1,400원이 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등을 합니다. 일본의 내수, 부동산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어요. 요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금리를 이렇게 쫙 올렸다가 박살나죠. 시장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요때 보면 닷컴 버블이 깨졌던 2000년, 2001년도 요때 또 생뚱맞게 금리 살짝 올렸더라고요. 요 정도 금리 인상에 0.25에 닷컴 버블이 더 깨졌었던 거죠. 크래시가. 그리고 2007년도 금리 올리면서 2007년 2월에 올렸고 0.5까지. 그러고 나서 2007년 10월 달에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미국에서 시장이 한번 출렁합니다. 그러면 한 시차로 따져보면 한 10개월 정도, 8에서 10개월 정도. 근데 이번에 올렸던 거죠. 근데 12월 달은 CPI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빠져서 제가 좀 동결하겠다 싶었는데, 여기가 보시면 이번에 2.9가 나온 거예요. 12월 20일 날 발표된 게 2.9, 이전이 2.3이었는데. 그래서 이 2.9, 일본의 CPI 2.9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 2015년도에 엔달러 환율이, N1 환율이 한번 올라섰잖아요. 요때도 CPI가 높게 나와서 그랬었구나. 그리고 요때 2007년도 CPI가 올라오면서 금리를 올렸었구나. 9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대. 그래서 요 CPI가, 일본의 CPI가 사실 좀 신경 쓰입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1월 23일 날 BOJ 회의가 있죠. 그 전에 한 2주 전에 포지션을 좀 가볍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레버리지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아니면 현금을 조금, 저희도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좀 만들어 놨다가 혹시나 금리 인상을 하면, 근데 하나 이제 희망적인 걸 말씀드리면 0.5 올리면 끝이에요. 얘네들이 그동안에 더 이상 올린 적은 없어요. 0.5 올리면 저는 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뭐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엄청난 거품이 있었고, 요때는 닷컴 거품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거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0.5 올리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BOJ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월 중순 그때만 좀 조심하자. 요 표가 조금 그런데 미국 10년물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빠지면 주가는 급등하더라. 원달러 환율이 빠지면 급등하더라. 그걸 나타낸 표이고요. 뭐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숫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봤더니 9월 달에 8조, 10월 달에 한 1.7조, 11월 달에 4조 3천억, 12월 달에 또 3조. 그런데 코스닥을 많이 샀더라고요. 12월에. 코스닥을 7,200억이나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이제 선물이 선행성을 만들어주는데 선물을 1조 8천억, 2만 계약 샀어요. 2만 계약. 그래서 1월달 시장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스탠스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외국인 현선물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죠. 합쳐놓은 게 지난번에 이 탄핵 이슈 없었으면 이게 플러스로 딱 돌아서는 건데 그 계엄 계엄 때문에 이렇게 다시 외국인이 매도 때리면서 빠졌는데 지난번 8월 달에 일평균 5천억을 팔았어요. 일평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외국인 매도세는 이제 진정이 됐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세는 진정이 되는데 꼭 신용 물량이 털리면서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 수출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면 22년도에 6,836억 달러였다가 이번에 6,838억 달러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뻔했었죠.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말은 예전에는 수출 경쟁력이 일본 기업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돌아서면 일본이 수혜를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앞으로 뭐 조선부터 뭐 방산 마구마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 금액이 25년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 외환 보유액 추이를 가져왔는데 너무 우리가 뭐 환율 들어가서 저거 한다고 해서 외환 보유고 고갈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많아요. 외환 위기 왔었던 97년도에 300억 불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4천억 달러 이상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이 미국에다가 지금 주식 많이 사놓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외화 순 채권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1월 시장은 그 BOJ 때문에 한 1월 15일까지 쭉 올라가다가 뭐 1월 10일 그러다가 좀 빠지면 그 쌍바닥 모습 정도 나오면서 많이 빠지면 2360 요 저점 정도 했다가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올해죠. 25년도에는 상반기는 조선, 엔터, 방산, 뭐 피부 미용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반도체 길어봐야 10개월에서 1년이라고. 그럼 7월 달부터 빠졌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5월 달부터 늦어도 7월 달부터 또 반도체가 치고 올라옵니다. 반도체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상법 개정 이슈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박스 모양이 2016년도에 요랬다 했잖아요. 요랬던 모습이 2017년도에 이렇게 갔던 것처럼 요때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요때 반도체만의 랠리였잖아. 근데 홍콩 차트 보시면 홍콩 시장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홍콩 반도체 없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5년, 6년, 7년 그 다음에 중국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2014, 15년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피였는데 중국 소비재주 날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장모 회장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굉장히 우리 업계에서 주식으로 망하신 분하고 주식으로 조단위 보신 분이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주식으로 망하신 분이 오히려 막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끝나고 제가
그 장모 회장님이 또 물어보시길래 형님 2004, 5, 6, 7년도 조선 기자재로 그때 돈 많이 버시지 않았냐고. 그럼 막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그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닝브리프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산품을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2004, 5년도에 컨테이너선부터 시작을 하고요. 근데 물건을 만들려면 원자재를 갖고 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벌크선부터 해가지고 배가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근데 일본은 노령화돼서 용접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7, 80% 세계 조선 시장을 석권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똑같다는 거죠.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은 뒤에 차트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이 투자 심리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죠? 요런 질문 하셨죠. 지난번에 시장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무너지면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볼 거라고. 근데 역시나 빵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조선 지난달에 제가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중공업이 한 20배 났어요. 삼성중공업이 20배가 나고 현대중공업이랑 그 40배, 미포인가 뭐는 한 70배, 80배 나왔는데 100배 나왔었네요. 1,300원이 20만 원 넘게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랠리가 있었는데 그 스토리라는 거죠. 그때는 중국이 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잘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이제는 인도가 백이 상선만 1,000척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올라간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LNG선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딱 이번에 보면 그 미국이 보면 시스템적으로 걔네들은 초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박법을 딱 발의시키잖아요. 인도가 1,000척이 필요하는데 선박법을 딱 발의하면서 중국 배 발주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 배 서면 안 돼. 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일봉 차트로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뭘로? 외국인들은 계속 이렇게 사잖아요. 얘네들은 왜 사지? 우리밖에 못 한다는 걸 아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위로 치고 갈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다행히 원자재 가격이 철강은 중국에서 공급 과잉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중국이. 철강은 가격을 확 떨어뜨려 놨고 유가도 괜찮죠. 근데 달러는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안 봐도 뻔하죠. 이래 올라갈 거니까. 지난번 JYP도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올 수 있을까? 네, 그러면 과거에는 어디까지 갔었는데 이 보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요게 현대 로템입니다. 방산. 방산도 보면 요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재작년이죠. 23년 하반기에 빠졌던 이유가 이익이 이익이 안 나네. 네, 이러면서 했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고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올라오죠. 네, 우리나라 국방부에다가 납품하면 5%인데 폴란드에 갖다 주면 25%, 40% 네,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영업이익률이 치고 올라갑니다. 밑에는 LIG 넥스원입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거의 35%, 40% 빠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MP 변경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요 LIG 넥스원의 영업이익률이 돌아설까? 네,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를 보면 굉장히 암울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한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킹달러에서 지금 이제 떼돈을 버는 회사, 네, 그런 회사들을 누가 빨리 선점을 해서 얼마나 내년에 올해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오느냐, 그 게임이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언제 단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빠르면 7월이 될지 아니면 또 12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의 동향을 계속 보고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변수들 보면서 매달 월간 전망을 할 때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월간 전망 및 운영 전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